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혹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뭔가의 복잡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6월 7일 날부터 시작해서 현재 선정까지 했을 때에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선정이 됐고요. 그 모든 과정이 끝났고 현재 8월은 실제 실증을 시작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협의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8월 달은 9월 달에나 혹은 10월 달에는 그 협의의 관계에 맞춰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3개월이 안 걸리는 거죠. 서비스 시작까지. 실제 걷기에는 멀고 그리고 택시 타기에는 가까운 그러한 거리들이 우리 기업에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혹은 지하철에 내려서 그리고 회사까지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거리는 짧은데 워낙 도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에는 현재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증 사업을 시행하는 그곳입니다.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에 들어가는데요. 실제 뉴스입니다. 최대 200분 버스 기다리다 목 빠지는 동탄 신도시. 이게 뉴스 타이틀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대중교통과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통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에서 캠퍼스 그리고 스쿨버스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곳도, 참고로 저는 서울대학교에 한 일주일간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를 실제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카운팅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석된 버스가 실제로 들어가서 도착하기까지 한 바퀴 돌고 내려가는데 텅텅 비어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등교 시간에는. 그리고 실제 한 5분 단위로 체크를 해봤을 때 택시가 100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5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류에서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류가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새벽 배송 난리가 나고, 그리고 많은 물류 사업자들이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물건을 배달해야 되는 수요는 많은데 실제 배달러들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저는 그것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안에는 대동맥도 있고 다양한 그 혈맥이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아주 미세한 영역까지 가는 것에 교통이 여전히 불편한 상태가 있고, 그것들을 저희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을 도입해서 해결하는 것을 서비스 철학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대중교통을 연계하고 물류와 리테일을 연계하고 관광을 연계하고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도심, 캠퍼스까지 해서 다양한 연결교통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동 거리별 모빌리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0에서 5마일, 킬로미터로 하면 한 8km고요. 8km에 해당되는 영역에 저희는 서비스 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타다라든지 어떤 렌트카 기반의 사업들은 이렇게 미디엄과 롱 영역에 포지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플레이어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죠. 공유 자전거, 저희는 참고로 공유 자전거부터 시작했던 사업자인데요. 이거 이렇게 자전거 산더미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도시의 미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책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2017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 11월부터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거의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살고. 왜 그렇게 했냐면 아무리 그때 당시엔 뉴스에 핫하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실제 그게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킥보드 회사, 자전거 회사가 아니라 제가 봤던 거는 단거리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인데 그게 문제가 실제로 그대로 진입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사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플레이어는 1세대로 아시다시피 오포나 모바이크 같이 공유 자전거 기반 형태로 하는 사업자가 있고요.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메이탄이라든지 그런 사업자의 인수가 됐습니다. 최근에 2세대로 그 알리바바에서 헬로바이크라고 해서 조금 더 진화된 모델로 제2선 도시의 서비스를 시행을 했고 해외의 라임이나 버드나 스핀이나 점프 같은 경우는 실제 구글에서 투자를 했거나 혹은 제조사에 인수가 됐거나 혹은 우버에 인수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업이 그냥 재밌게 탈 수 있는 킥보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 모델을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일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 내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분명히 불편한 거는 맞는데 이게 사회의 흐름에 정부의 흐름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조사가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인구에 대한 변화든 국토에 대한 변화든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든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지만이 이 사업이 발전의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구조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뉴스죠. 1인 가구, 출생률 낮고 그리고 고령화되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점 대도시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몰리고 행정구역들을 많이 나누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도시권에는 통행량을 통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대중교통을 활용해라. 그 자동차를 갖고 오지 말아라. 실제 이런 이슈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대중교통 사업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경영난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교통수단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국토 공간에 대한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대도시권의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하고 지방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도시만 필요하고 지방도시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승용차 통행 제한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는 그리고 지방도시는 승용차 통행이 부담되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조금 더 경제성 있거나 효과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환경,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저는 아기가 둘이 있는 엄마거든요. 아기가 둘이 있고 큰 애는 이제 거의 성인이 됐고 작은 애는 아직은 어린데 실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밀접해 있는 일반 국민이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유엔의 그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실제 감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유엔에 모든 국가가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기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한다든지 할 때 정부에서는 막 보조금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점점점 더 부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표는 제가 만든 장표가 아니라 정부에서 만든 장표입니다. 이제 내용만 제가 그쪽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교통비전 2030이고요. 앞으로 2030년도까지 갔을 때에 과거의 교통정책은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일단 도로를 까고 그 도로에 맞춰서 이렇게 실제
통행이 일어나게 했었는데 점점 더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확충하고 어디에 더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따라서 현재 도로 시스템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공간도 점점 주차난이 어렵고 실제 운전하는 시간보다는 주차장을 찾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곳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런 교통 혼잡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서 지하철역에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카쉐어링이나 아니면 공유 형태의 교통사업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환경과 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실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빨간 색깔이 승용차입니다. 빨간색 승용차가 밑에 있는 에너지 분담을 굉장히 많이 과하게 갖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점점 이러한 형태의 교통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랑 국내의 사례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규모가 이 산업시장이 얼마나 커질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떠한 규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약간 반대입니다. 저희 같은 케이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거고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하고자 했던 영역에 있었던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 기반의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렌탈은 어떤 형태인지, 그에 따른 보험은 어떤 과정으로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규제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까지 해서 안전과 도로와 속도, 규격, 등록 체제, 그리고 나이, 기타, 보험 가입 이런 항목들이 어떠한 허들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를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법원을 보니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의해서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2017년도 6월에 사업자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1차 공유자전거 사업을 11월 9월에 했습니다. 근데 11월 8일 저녁 6시에 서울시랑 도장을 찍고 제가 다음날 새벽에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서비스를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보다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실제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걸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실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그 시에 대한 허가는 아니지만 어떤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실증 지역, 그러니까 실제 배포할 지역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갖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서울시에 있는 자전거 공용주차장의 30%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이후에 전동향으로 점점 이 서비스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전동향으로 가기에는 18년도 작년이죠. 전기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다녀도 된다라는 거는 1년이 안 됐습니다. 그게 개정된 지. 자, 저희는 전동 킥보드도 사업을 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없고요.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은 탈 수 있고요.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네, 이게 이러한 상황들에 있던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4차 혁명위원회랑 이런 해커톤이나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가 문제냐라는 것들을 직접 좀 적극적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본 규제 샌드박스 들어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만 해결해. 여러 개 해결하지 말고 딱 한 개만 해결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도 충분히 풀 수 있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도로,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주행 기준, 행안부는 헬멧, 경찰청은 실제 면허 및 속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제 계약에 대한 실제 시행, 그리고 저희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화성시청, 이런 쪽 가고 할 때 이거 다 하지 말고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에 이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게만 하는 것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지자체랑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전동 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스펙을 준수하게 되면 실제 탈 수 있어. 근데 현재는 바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고 25km 그리고 어떤 무게 그리고 약간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들은 있었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형태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인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을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7일 날 신청서를 처음 5월 달에 경기도청을 만났고 6월 달에 신청서를 쓰는데 6월 한 15일 이내에 모든 신청서를 다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설팅 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컨설팅 업체랑 같이 해서 많은 부분에 저희가 페이퍼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장 정도 됐어요. 별첨을 빼고. 근데 그 안에 반 이상은 대부분 도움을 주셨고요. 그 안에 그 항목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서 앞서 발표하신 김명환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야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생떼를 뜰 일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산자부를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부 수용을 하게 됐고요. 10인치 킥보드로 도입하고 25km 미만 속도 제한을 하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 구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를 지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는 속도를 낮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형성을 해놨는데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속도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고 자전거 도로가 아시다시피 가다가 끊기잖아요. 그리고 턱 같은 게 많잖아요. 그 도로에 대한 정비는 시와 함께, 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차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특별시, 에너지공단, 그리고 대중교통 연결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어떤 공유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나 그래서 공유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최근에 이제 화성시에 들어가는 1등했습니다. 물론 두 군데 중에 1등이긴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배달 사업과 이제 저희는 전동향이기 때문에 충전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함께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GS와 협약을 맺었고 실제 다음 달에 이제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는 또한 일반 자전거부터 이제 배달용 자전거까지 멀티모달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용자 앱,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은 분들이 사용하는 프렌즈 앱, 그리고 그 현장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운영자, 관제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어떤 수요 예측 시스템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실제 사진입니다.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이렇게 다 겪게 될 줄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한 6, 7개월간 이제 중국에서 각국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할 때 모든 부품을 다 실제 현장에 가서 공장부터 시작해서 독일 가고 싱가포르 가고 등등 하면서 다 조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행정구역을 현재 강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 민원 채널의 60만 건이 데이터 중에 25%가 교통 분야에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달라는 니즈인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조금 그 근접해 경기도권까지 해서 모든 행정구역을 다 나눠서 각종 유동 데이터, 이동량 데이터를 다 넣어서 실제 어디에서 밀접도가 그 통행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실제 스팟에 울타리를 넣어서 투입을 해서 유동하는 데이터를 보고 어디로 지역을 확장해야 되는지 어느 시간대 더 많이 타는지 어떤 사람들이 타는지 주말에 많이 타는지 평일에 많이 타는지 비가 오면 타는지 안 타는지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여전히 보고 있고 굉장히 유익한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빅데이터가 앞서 말씀하셨던 데이터에 대해서도 중요했는데 저희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의 1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로 검증될 수 없는 의견은 수용은 하지만 결정하는 데에는 큰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동의 효율화가 극대화돼서 발전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위에 있는 위치까지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하철과도 어떤 교통 상품을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충전소나 어떤 그 지역 거점에 있는 스팟과 연결이 돼서 단순히 이동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동 후에 그분들의 목적의 편의까지 증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일반 버스나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사람한테 가장 밀접한 이동 데이터를 얻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 도시화 될 수 있는데 발전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